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되묻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녀 역시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간병인으로 살던 세월.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 그녀의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일까, 연민일까, 아니면 사랑의 잔상일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인생 드라마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늦겨울의 오후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앉았다. 거실 창가에 앉은 박영호는 뜨거운 홍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62의 나이 퇴직한 수학교사. 한때는 교단에서 미적분과 기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오른쪽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3년 전 뇌졸중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말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남았다. 처음엔 분노했다. 왜 하필 나인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노는 체념으로, 체념은 수용으로 변했다. 움직임이 느려진 대신 생각이 많아졌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해졌다.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영호는 눈 쌓인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세상. 모든 것이 덮여 있었다. 지난 겨울의 낙엽도, 가을의 흔적도, 여름의 무성함도. 눈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덮었다. 아름답지만 차가웠다. 영호는 문득 자신의 살도 그렇게 덮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기억도, 의욕도, 열정도 하얀 눈처럼 천천히 쌓여 묻히는 중인지도 몰랐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최미선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살. 자신보다 12살 어렸다. 간호사 출신으로 요양병동에서 일하다 영호를 환자로 만났다. 당시 영호는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미선은 그의 담당 간호사였다. 처음엔 단순한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였다. 하지만 미선의 손길은 남달랐다. 그녀는 영호의 무너진 자존심을 어루만질 줄 알았다. 말없이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봐 주었고 영호가 절망할 때 비관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퇴원 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1년 뒤 둘은 결혼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발소리가 2개였다. 영호는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 미선과 함께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짙은 남색 패딩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건강한 피부와 단단한 팔뚝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보, 소개할게요. 미선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소보다 톤이 높았다. 영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이분이 김도현 씨예요. 재활 트레이너세요. 앞으로 당신 운동 도와드릴 거예요. 김도현이라는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도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영호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맑은 눈이었다. 하지만 그 맑음 속에서 영호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불안이었을까, 경계였을까? 아니면 본능적인 직감이었을까? 영호는 잘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남자가 자신의 일상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네. 반갑습니다.
영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홍차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그는 도현의 건장한 체격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자신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저 남자는 젊고 건강했다. 그 대비가 영호의 마음 한쪽을 불편하게 긁었다. 미선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다. 도현 씨, 커피 드릴게요. 선생님이랑 얘기 좀 나누세요. 도현은 소파에 앉았다. 영호와 마주보는 자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미선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예, 그랬죠? 옛날 얘기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 참 못했어요. 도현이 웃었다. 영호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예의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도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원래 수영선수였어요. 국가대표 후보까지 갔었죠. 근데 어깨 부상이 와서 선수 생활 접었습니다. 그 뒤로 재활 쪽 공부해서 지금은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선생님도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현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그 확신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이미 포기한 것들이 많았다. 다시 걷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쉽게 말했다.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선이 커피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도현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영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상실감이었을까? 영호는 자신의 감정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람은 결코 따뜻하지 않으리라는 것.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천천히 쌓여갔다. 영호는 홍차 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이미 식어버린 차가 입안을 스쳤다. 차갑고 쓴 맛이었다. 김도현이 처음 재활 운동을 시작한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영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미 충분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도현은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운동 도구들이 담긴 가방이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밝게 인사했다. 미선이 현관까지 마중 나갔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 자연스러운 웃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보였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도현이 거실로 들어와 밝게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가방에서 여러 도구를 꺼냈다. 탄력 밴드, 작은 공, 폼롤러. 영호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런 것들로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 먼저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명령조가 아니라 권유하는 듯한 어조였다. 영호는 그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도현은 영호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마비된 오른쪽 다리. 감각이 무뎌진 다리. 도현의 손은 단단했지만 부드러웠다. 그는 영호의 근육 상태를 확인하듯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선생님, 다시 걷고 싶으시죠? 도현이 물었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걷고 싶은가? 당연히 걷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미 오래전 포기한 것이었다. 의사도 말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보조기에 의존해서 조금씩 걷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영호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이 젊은 남자는 다시 물었다. 걷고 싶냐고. 글쎄요. 욕심 부리면 안 되는 나이죠. 영호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그 확신이 부러웠다. 동시에 불편했다. 저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경험인가 아니면 젊음의 오만인가? 영호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도현의 지시를 따랐다. 운동은 30분 정도 이어졌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가벼운 마사지. 도현은 능숙했다. 그의 손길은 정확했고 설명은 명료했다. 영호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남자가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이 끝나고 도현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미선이 수건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 도현은 고맙다며 받아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영호는 소파에 남아 숨을 고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미선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밝았다. 도현도 뭔가 농담을 하는 듯 했다. 영호는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현은 정확히 9시에 찾아왔다. 그는 한 번도 늦지 않았다. 운동은 조금씩 강도가 높아졌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영호는 적응해 갔다. 도현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칭찬했고 힘들어하면 속도를 조절했다. 영호는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먹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아침 도현이 운동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호는 고개를 돌렸다. 미선과 도현이 나란히 서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도현이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선생님, 커피는 이렇게 내려야 해요. 향이 다르죠?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이 대답했다. 그렇구나.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렸는데. 아니에요. 미선 씨 커피도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영호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선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 자신에게 보이던 미소와 달랐다. 더 밝았다. 더 편안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다. 영호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질투였을까? 아니면 불안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친밀함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영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도현이 떠난 후 영호는 미선에게 물었다. 도현 씨랑 친해 보이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응, 좋은 사람이야. 당신 운동도 열심히 봐주고. 그래, 고마운 일이지.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의심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었다. 그저 흐릿한 불안으로 영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내를 잃는 것인가? 자존심을 잃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 무언가를 깨닫는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겨울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였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방울은 창문을 두들기며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영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도현의 운동 시간은 끝났고 그는 곧 집을 나설 예정이었다. 평소라면 현관에서 간단히 인사하고 떠나는데 오늘은 달랐다. 부엌에서 미선과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용한 대화였다. 영호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자꾸 신경 쓰였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나누는 걸까? 영호는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그저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눈으로 훑을 뿐이었다. 몇 분 후 도현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신발을 신으며 영호에게 인사했다. 선생님, 내일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도현이 문을 열고 나갔다. 미선도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영호는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도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미선에게 건넸다. 미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었다. 상자는 작았다.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였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영호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선물인가? 왜 선물을 주고받는가? 영호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미선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상자를 핸드백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영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보았다. 미선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설거지 소리, 가스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영호는 여러 번 물어볼까 망설였다. 그 상자가 뭐냐고. 도현이 왜 그런 걸 주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과민한 것은 아닐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의심하는 건 아닐까? 영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미선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영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핸드백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영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들여다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 양심과 의심이 충돌했다. 결국 영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핸드백을 열었다. 지갑, 립스틱, 휴지. 그리고 작은 상자. 은색 포장지로 감싸져 있었다. 영호는 손이 떨렸다.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다. 얇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M&D. 미선과 도현. 영호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감사의 표시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영호는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고 핸드백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샤워를 마친 미선이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영호는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선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다. 영호는 입을 열었다. 오늘 도현 씨가 뭐 줬어? 미선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호를 보았다. 뭐라고? 도현 씨가 나갈 때 뭔가 줬잖아. 작은 상자. 미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진정했다. 아, 그거. 선물이야. 무슨 선물? 그냥 고마워서 준 거래. 내가 운동 잘 챙겨줘서.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남자가 여자한테 팔찌를 선물해. 고마워서? 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운동 도와주는 사람인데. 예민한 게 아니야. 이상하잖아. 남의 아내한테 팔찌를 주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 미선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TV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영호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어떤 대답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미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최소한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변했다. 영호와 미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대화는 줄었고 시선은 자꾸 어긋났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저녁을 함께 볼 때도 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다. 말할 수 없는 냉기.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영호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인가? 의심은 확신보다 괴로웠다. 영호는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만약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난 후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는 차갑고 무거웠다. 땅을 적시고 나뭇가지를 휘게 하고 모든 것을 축축하게 만들었다. 영호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마음속 불안만이 점점 커져갔다. 팔찌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영호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처음엔 작은 의구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영호는 자신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미선과 도현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도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찾아왔다. 운동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그를 편하게 대할 수 없었다. 도현이 자신의 다리를 만질 때마다, 미선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영호는 긴장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영호의 신경을 긁었다. 웃음소리 하나, 시선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도현이 운동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미선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영호는 거실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미선이 웃었다. 밝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도현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보였다. 영호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과 미선은 언제부터 저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 결혼 초기에는 자주 웃었다. 함께 TV를 보며 웃고 사소한 농담에도 웃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졌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나누는 수준으로 줄었고 웃음은 형식적인 미소로 대체되었다. 영호는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익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미선은 도현 앞에서 다시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점심시간이 되었다. 미선이 외출한다고 했다. 병원 동료와 식사 약속이 있다고 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병원 동료일까? 혹시 도현과 만나는 건 아닐까? 영호는 자신의 생각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미선이 나간 후 영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영호는 한숨을 쉬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의심하며 살아야 하나?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물어본들 진실을 말해줄까? 영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영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한 곳을 선택했다.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내를 의심하고 미행을 의뢰하는 것이.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제 의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한 남자 혹시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탐정이 물었다.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영호는 미선과 도현에 대해 설명했다. 이름, 나이, 직업, 만나는 시간. 말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화는 끊어졌고 의뢰는 시작되었다. 사흘 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다.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메모였다. 사진 속 미선과 도연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함께 식당을 나서고 있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 손을 잡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은 없었다. 탐정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입니다.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만 물리적 접촉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증거는 없었다. 불륜이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영호는 알았다. 사진 속 미선의 표정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도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과 달랐다. 영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봉투를 열 때 손이 떨렸다. 보고서에는 더 많은 사진과 상세한 관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대상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3차례 만났습니다. 만남 장소는 주로 카페와 식당이었으며 한 차례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화는 친밀해 보였으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물리적 접촉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모텔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도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관찰로는 불륜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친구 이상의 감정적 친밀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증거는 없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영호는 알았다. 사랑은 손을 잡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다.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미소가 번지는 순간, 상대를 생각하며 설레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영호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미선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보여준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녀는 부인할 것이다. 아무 일도 없다고,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그리고 영호를 의심 많은 남편으로, 편집증 환자로 취급할 것이다. 영호는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선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사랑은 언제 끝나는 걸까? 손을 놓는 순간인가 아니면 마음이 떠나는 순간인가? 영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미선의 마음은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탐정 보고서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현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아직 운동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호는 거실에 혼자 있었다.
미선은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다. 영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밝은 미소는 없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선생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도현은 소파에 앉았고 영호는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손을 깍지 끼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영호는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들을지 알 것 같으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다.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저 미선 씨랑 10년 전에 만난 적 있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도현은 계속 말했다. 제가 어깨 부상으로 수술받고 재활치료 받을 때였어요. 미선 씨가 그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잠깐이지만 서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도현은 영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때 미선 씨는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냈습니다. 연락도 끊었고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다. 도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됐는데 미선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재활치료를 부탁한다고. 영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은 필연이다. 누군가 선택한 결과다. 미선은 도현을 선택했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 그럼 지금은? 영호가 물었다.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에서 고민이 느껴졌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거짓으로 포장해야 하나. 도현은 결국 진실을 택했다.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옛날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미선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호는 숨이 막혔다. 직접 듣는 것과 짐작하는 것은 달랐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선생님,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옛날 얘기하고 서로 근황 묻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영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눈빛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설레고 상대를 생각하며 밤잠 설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호가 맞았다. 손을 잡지 않았다고,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감정이 오가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 도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도현이 작게 말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이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영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죠?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요. 재활치료도 미선 씨와의 만남도. 도망치는 거군요. 예, 도현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전 비겁한 사람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감정을 키웠어요. 미선 씨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상처만 드렸습니다. 영호는 도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젊은 남자는 정직했다. 비겁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영호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되었으니까. 그 말 믿어야겠죠. 영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분노해야 하나, 이해해야 하나. 영호는 자신의 감정조차 정리할 수 없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로 더 이상 오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현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 순간 영호가 말했다. 미선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도현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선생님한테. 문이 닫혔다. 영호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영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밀려왔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쌓여갔다.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지우며.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눈처럼 쌓여만 갔다. 차갑고 무겁게. 도현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침 9시가 되어도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영호는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미선은 평소처럼 일을 나갔고 저녁이면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미선은 도현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영호도 말하지 않았다. 서로 모르는 척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미선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영호는 소파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원 야간 근무야. 내일 아침에 들어올게. 미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영호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 문을 나섰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다. 영호는 혼자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9시, 10시, 11시.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 불안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영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진동했다. 알람이었다. 심박수 급상승 감지. 영호는 화면을 확인했다. 미선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부부는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서였다. 위치는 병원이 아니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다. 영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오류인가? 영호는 몇 번이고 화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모텔. 미선은 지금 그곳에 있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휠체어를 가져와 몸을 옮겼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밖은 추웠다. 눈이 쌓여 있었다. 영호는 휠체어를 몰고 골목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손은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모텔까지 가는 길은 험했다. 눈길에 휠체어 바퀴가 자꾸 미끄러졌다. 영호는 악착같이 앞으로 나아갔다. 10분이 30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모텔 앞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들이 몇 대 서 있었다. 그중 하나는 도현의 차였다. 검은색 세단. 영호는 그 차를 알아봤다. 수없이 봤던 차였다. 영호는 모텔 입구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그때 2층 복도의 문이 열렸다. 미선이 뛰쳐나왔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다 영호를 발견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묻고 싶은 말은 내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선은 계단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모르게 해결하려고 했어. 해결? 뭘? 도현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500만 원.
안 빌려주니까 협박했어. 영호는 미선을 빤히 바라보았다. 미선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거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그만하자고 말하려고. 그래서 모텔에 온 거야? 방에 들어간 건 아니야. 복도에서만 얘기했어. 그때 도현이 2층 복도에서 내려왔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다 들켰네요. 도현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영호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돈을 요구했어? 네. 제가 비겁한 인간이니까요. 도현은 계단 아래로 완전히 내려왔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다. 10년 전에도 미선 씨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데 가질 수 없어서.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차라리 돈이라도 받자. 당신 정말.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쓰레기라는 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어요. 미선 씨 사랑했어요. 지금도. 미선이 흐느꼈다. 도현은 그녀를 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근데 선생님, 당신은 어때요? 미선 씨 진짜 사랑해요? 아니면 그냥 간호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예요?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도현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말 미선을 사랑했나? 처음엔 그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둘 다 불쌍해요. 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선 씨도, 선생님도, 그리고 나도. 그는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호와 미선은 그 자리에 남았다. 두 사람 사이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들을 덮었다. 미선이 조용히 울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끝없이 조용히. 그날 밤 영호와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말없이. 미선이 휠체어를 밀었고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앞만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다. 미선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둘 다 불쌍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영호는 생각했다. 정말 불쌍한 건 누구일까? 미선인가, 자신인가, 도현인가? 아니면 셋 모두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허무함만 밀려왔다. 새벽 5시쯤 영호는 잠깐 눈을 붙였다. 얕은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도현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다. 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밖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다. 회색빛 아침이었다. 오전 8시 전화벨이 울렸다. 영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영호 선생님 댁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공식적이고 무거운 어조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남부경찰서 교통과입니다. 김도현 씨와 아시는 분이시죠?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씨가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이 현실 같지 않았다. 영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경찰은 계속 설명했다. 새벽 3시경 강변북로에서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경찰이 물었다. 유가족 연락처를 아시나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영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도현이 죽었다. 몇 시간 전 자신과 대화하던 그 남자가, 살아서 숨 쉬고 말하고 걷던 그 사람이 이제 없다. 영호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침실 문이 열렸다. 미선이 나왔다. 그녀는 부은 눈으로 영호를 바라보았다.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현 씨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입을 막고 흐느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영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로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나? 영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그 사람 죽인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밀어냈잖아. 돈 안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술 마시고 그런 거잖아. 미선은 자신을 책망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야.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10년 전에 깨끗하게 정리했어야 했어.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미선은 계속 울었다. 영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미선은 후회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후회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영호는 알 수 없었다. 도현을 향한 것인가, 자신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선택을 향한 것인가. 경찰은 나중에 추가 정보를 전했다. 도현의 차 안에서 은색 팔찌가 발견되었다고.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 떨어져 있었다고. M&D라고 새겨진 그 팔찌. 미선이 받았던, 아니 어쩌면 미선이 준 팔찌. 영호는 물어보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장례식이 열렸다. 작은 장례식장이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도현의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미선은 가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고 했다. 영호도 가지 않았다. 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집에 남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미선은 말이 없어졌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분노해야 하나, 이해해야 하나. 미선을 탓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영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영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연민은 사랑인가? 의무는 사랑인가? 습관은 사랑인가? 자신은 미선을 사랑했나? 미선은 자신을 사랑했나? 아니면 둘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영호는 알 수 없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쌓이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며.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도 동정도 미움도 후회도. 그 모든 감정이 눈 아래 묻혀 얼어붙어 있었다. 영호는 그것을 알았다. 봄이 와도 눈이 녹아도 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도현이 죽고 석 달이 지났다. 2월의 끝자락이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봄의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영호는 새로운 재활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미선이 알아봐준 곳이었다. 조용한 곳이었고 치료사들은 친절했다. 도현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다. 영호는 재활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새로 담당하게 된 치료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호의 다리를 살피며 말했다. 선생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하시면 보조기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지 않았지만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희망이라는 것도 선택의 문제니까. 치료사가 물었다. 오늘은 혼자 서볼까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서다니. 3년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두려웠다. 넘어질까봐. 아니, 넘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영호는 결심했다. 해볼게요. 치료사가 보조기를 가져왔다. 영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보조기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힘을 주었다. 다리가 떨렸다. 오른쪽 다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씩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섰다. 완전히 서지는 못했다. 보조기에 의지한 채 비스듬히 서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호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있었다. 3년 만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치료사가 격려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녹고 있었다. 지붕 위에 눈, 나뭇가지에 눈, 땅 위에 눈. 모든 것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영호는 문득 미선의 말이 떠올랐다. 오래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그녀가 했던 말. 사람은 넘어져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로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영호는 정말로 넘어졌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도 그렇겠지. 완전히 쓰러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 치료사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영호만의 독백이었다. 그는 천천히 보조기에서 손을 떼고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치료를 마치고 영호는 대기실로 나왔다.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도현의 죽음 이후 체중이 많이 빠졌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어? 미선이 물었다. 영호는 미소 지었다. 섰어. 혼자.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봄을 예고하는 날씨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음 주부터 기온이 오른다고 했다. 눈이 완전히 녹을 거라고 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눈은 이미 많이 녹아 있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보도블록 사이로 물이 흘렀다. 집에 도착해 영호는 거실 창가에 앉았다. 평소 자리였다. 미선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설거지 소리, 칼질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눈이 녹으며 땅이 드러나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 그 땅 위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영호는 생각했다. 자신과 미선은 어디로 가는 걸까? 도현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사랑일까, 의무일까, 아니면 그저 습관일까? 영호는 여전히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잊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득 영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먼 창가에 미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영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함과 용서가 섞인 눈빛으로. 아니, 어쩌면 미안함도 용서도 아닌 그저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담긴 눈빛으로. 영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의 눈이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다. 곧 사라질 눈이었다. 하지만 내년 겨울이 오면 또 내릴 것이다. 그렇게 계절은 돌고 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 얼고 녹고 쌓이고 사라지고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영호는 두 다리에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다. 아직 완전히 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의 끝에서 봄을 향해.